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변전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이것도 기술사 기본 중에 기본 문제로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25점짜리로 출제됐을 때에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3페이지로 작성된 것들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붙여 넣는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쓰시고 다른 어려운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기본 중에 기본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문제들이 정리된 후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는 게,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게 기술사 공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이제 고민이나 이렇게 상담 메일을 받아보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메일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서브노트를 만들기 싫다. 나는 그냥 책으로만 할래. 그래, 좋습니다. 그럼 책으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책조차, 기본서조차 암기와 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 서브노트는 작성했지만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책을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시던 서브노트를 3페이지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쓰시던 건 간에 머릿속에 항상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준비할 때 기본서나 어떤 인터넷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어 넣으실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고 이게 정의구나, 이게 특징이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렇게 알고 서브노트에 적고 암기하실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시는 겁니다. 250문제, 300문제 미만을 전부 다 암기해서 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250문제, 크게 봤을 때 250문제 정도 봤을 때 한 4, 50문제 정도는 법규 문제입니다. 법규 문제는 뜻, 내용 없이 그냥 교조적으로 암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산 문제도 또 어차피 이해하고 풀으셔야 되는 문제. 결국에 이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문제를 한 문제 정리할 때 내가 진 빠져서 한 2문제 정도 정리하면 내가 진 빠져서 더 이상 문제 정리 못하겠다. 이렇게 정리될 때 제대로 정리된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그대로 베꼈으면 하루에 5문제, 6문제 만들겠죠. 왜? 그거는 자기 볼펜 연습, 글씨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정말 기본서를 읽고 합격자 서브노트나 잘 돼 있는 기출문제 풀이집이나 자료들을 놓고 꼼꼼하게 읽고 밑줄 쳐가면서 무엇이 정의이고 원리이고 특징인지 이런 것들을 밑줄 쳐가면서 알아가고 그 A4 용지에 이렇게 흘려 쓰듯이 싹싹 적으신 후에 그걸 서브노트에 잘 적으실 때 이미 암기의 50%는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또 제 경험에 의해서는 문제 일요일 날 한 5문제, 10문제 정리해야지 하지만 한 3문제 정리하면 정말 진 빠져서 정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셔야 그게 자기 거가 되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이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변전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이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3줄입니다. 제가 다른 기술사를 공부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답안지를 써도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개요는 제가
스터디나 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 항상 정의를 써주면 좋다고 하셨고, 정의를 써주고 나서 그 뒷부분은 여기에서 묻는 문제를 써주시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요는 변전 시스템은 전압을 변성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이고, 부하의 특성, 간선 손실, 전압 강화 등을 고려하여 변압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결국에 변전은 이제 22,900V가 오면 내가 22,900V를 380V, 220V로 바꿔 쓰거나, 특수한 공장 같은 경우는 뭐 410V, 440V 이렇게 변압해서 쓰는 시스템을 변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전 시스템 선정 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한전에서 22,900을 받던 154를 받던 건 간에 우리가 변환해서 수용가에서 내가 원하는 전기를 쓸 때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나 스터디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압 방식,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 전압이 어떻게 오니까 어떻게 강압을 해야 되냐, 어떻게 강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압 방식. 두 번째는 이제 변압기, 어떤 변압기를 써서 변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변압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변압기 모선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크게 세 가지로 공부했고 학습하고 이대로 시험장에서 저도 이 서브 노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전 시스템 선정식 고려사항에는 강압 방식, 변압 방식, 변압기 모선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 문제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진짜 정말 시험에 나오면 그냥 쓰는 문제입니다.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고 A라는 사람도 쓸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약 55점 나오는 분들은 다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 큰 틀로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이 정도 3페이지만 적고 빠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즉 힘 빼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힘 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답습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문제로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공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강압 방식에는 직강압 방식하고 2단 강압 방식, 이제 두 가지로 강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크게 직강압 방식하고 2단 강압 방식입니다. 직강압 방식의 개념, 변압기 변환을 특고압에서 바로 저압으로 변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22,900V를 받으면 변압기를 한 대를 써서 말 그대로 변압하는 변압기를 한 대를 써서 22,900V를 받은 거를 380, 220V로 변환해서 380V는 동력 부하, 220V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전열 부하에 공급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대로 변압하는 방식을 직강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강압 방식의 특징은 변전실 설치 면적의 축소이죠. 그리고 소규모 장소에 적용되고,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변압기를 원뱅크로 뱅크 수를 여러 개 구성할 수 있으나,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구성할 수 있으나 2단 강압 방식에 비해서는 변전실 면적이 축소되고 당연히 공사비가 저렴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부하 손실이 적다. 변압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단 강압 방식, 직강압 방식보다 한두 대 더 쓴 그런 설비보다는 그래도 무부하 손실이 적다라는 특징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직강압 방식은 이제 고압 발전기는 사용 불가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부하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압 발전기를 적용해서 저압 발전기를 적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직강압 방식은 고압 발전기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1단 강압 방식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직강압 방식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2단 강압 방식의 개념은 저압을 특고압 1차 TR로 변환하고 전압을 특고압 1호사 받은 거를 고압으로 1차 TR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22,900V를 받으면 6.6 kV나 3.3 kV 대규모 플랜트 설비나 대규모 초고층 빌딩이나 이런 곳은 한 번에 22,900V를 보내는 것보다도 6.6이나 3.6으로 변환해서 2차 TR로 6.6이나 3.3 kV로 공급해서 380 또는 220V를 쓰고, 대형 플랜트인 경우는 고압 모달을 돌리기 때문에 또 6.6이나 3.3을 그대로 받아서 고압 모터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 강압 방식이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적용할 때는 변압 방식, 변전 시스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무조건 직강압 방식을 할 수 없으니 이럴 때는 2단 강압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전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특징은 대규모 초고층 빌딩에 적용되고 또 대규모 플랜트 설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용량 산정 시 2단 강압 방식에는 부득률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득률 적용되는 내용은 부득률 부분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부득률이 적용되고 2단 강압 방식은 이쪽에 고압 모터를 동시에 걸 수 있기 때문에 고압 발전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 직강압 방식과 2단 강압 방식을 변전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에 첫 번째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단 강압 방식은 변압기가 22,900V가 들어오면 1차 변환에서 6.6이나 3.3 kV로 변환하고, 또 3.3, 6.6 kV가 공급되는 게 380, 220V로 공급된다던가, 아니면 바로 일로 와서 여기에서 원하는 440V 몰타를 돌린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변압기 2단 강압 방식에 대한 그림이고요. 1단 강압 방식은 말 그대로 22,900V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380, 220V로 변환해서 수용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대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강압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기면 처음에 변압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TR 방식입니다. 이제 변압기를 어떤 걸 쓸 거냐. 거기에는 크게 변압기, 저도 암기 두 문자로 했네요. 변압기 상수, 변압기 결선 방식, 변압기 뱅크 방식, 변압기 병렬 운전, 변압기 통폐합 운전. 왜냐하면 변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온 전압을 변압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압 방식, 두 번째는 TR 방식. TR 왜? 이걸로 변환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변압기 상수입니다. 상수. 단상 변압기 3대를 쓸 수 있고 삼상 변압기 1대를 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삼상 변압기 1대이지만 단상 변압기 3대도 이론적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현장에서 많이 안 쓴다. 삼상 변압기 세대 델타 결선에서 쓰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도 공장이었는데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충실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 많이 빼지 마시고요. 단상 변압기 세대, 당연히 세대를 델타 결선하니까 설치 면적이 넓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 단상 변압기가 이게 단상이면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RST 이렇게 단상 변압기로 구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 면적이 당연히 넓어지고 한 대 고장 시 당연히 여러분들 이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기기사 공부하실 때 한 대 고장 시 부위 결선이 가능하다. 삼상 변압기 한 대는 고효율 운전,
설치 장소가 단상 변압기에 비해 축소되고 효율적 설비가 그러니까 한 대로 운영하니까 효율적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이 상수 비교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상수만 했는데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 델타 결선이 될 수 있고 YY 결선이 될 수 있고 델타 Y, Y 델타 Y 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 특징,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고, 이거는 전기기사에서 너무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어 지락전류가 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검출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델타 결선 비접지해서 GPT, SGR 써서 검출하죠. 근데 직접 접지에 비교해서 지락전류 검출이 좀 힘들다, 구성이 복잡하다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Y 결선은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고전압에 적합하고 고조파 및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다. 왜냐하면 이 델타 결선에서는 고조파가 순환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외부로 나가지 않지만, 이제 Y 결선은 고조파가 발생했을 때 각 선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조파 및 통신장애 영향이 크다. 델타 Y, Y 델타 결선은 델타 YY 결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선 방법입니다. 왜 써줬냐면 변압 방식에서 우리는 대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쓸 수 있고 YY 결선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TR 방식에서 세 번째 뱅크 구분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린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변압기 뱅크 구분이라는 10점짜리 문제가 나와도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채점의 답안지도 그분들은 그 출제할 때 그 답이 어디 있는지 그 답안지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기본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동영상이 촬영하다 끊겨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변압기 뱅크 방식인데요. 변압기 뱅크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렸듯이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꼭 반드시 옆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서브노트에 반영이 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뭐 풀이되어 있는 기출문제 풀이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법규, 그리고 공신력 기관,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되는 책들이나 그런 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뱅크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전 용량 500kV 이상은 E뱅크로 구성하여 군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전 시스템을 선정하기 때문에 변압기 뱅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적은 겁니다. 변압기 운전 대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변압기가 운전 대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고요. 만약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등 전열, 동력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위 동력 부하는 변압기 용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터가 있으면 변압기 용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설계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를 부하 리스트를 다 합해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실 때 단위 용량은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국토해양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 부하의 변압기 구성 방식, 상용, 비상용, 그리고
상용, 비상용, 이제 냉방용은 따로 주시고 상용, 비상용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내용이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기술 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거냐, 변압기를 통폐합 운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압기 강압 방식, 변압기 변압 방식, 그리고 변압기 세 번째 변압기 모선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압기 모선 방식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모선 방식을 이제 세 번째 변압기 모선 방식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크게 단일 모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루프 모선, 이중 모선, 예비 모선, 이 내용도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으니 항상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답안지에 반영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밑에 내용이 쭉 있지만 단일 모선은 그냥 단일로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이제 경제적인 방식이다. 모선 사고 시에는 이제 모두 정전되고 모선 점검 시에도 이제 정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일 모선 방식이고요.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은 여기 이제 타이12를 걸어서 타이12를 온하면 병렬 운전도 가능하고요. 타이12를 오프하면 A부와 B부와 따로 쓰다가 만약에 ATR이 고장나면 여기 차단기를 오프하고 이쪽에서 BTR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전환 가능 단일 모선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은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한쪽 뱅크 모선 사고 시 여기를 여기를 차단하고 여기를 개방해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프 모선인데요. 이거는 실무에서 절대 쓰이지 않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론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안지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루프 모선, 경제성이 우수하고 전력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변압기 사고 시 이렇게 루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운영의 예비성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변압기 모선 부스를 절곡하거나 모선 부스바를 절곡할 때 이렇게 구성하기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금액도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 모선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중 모선은 당연히 이중이기 때문에 운영에 예비성이 있으며 공급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사고 시 A라인 사고 시 B라인으로 절제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보호 개전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것이 있고 차단기 수들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비 모선인데요. 예비 모선을 따로 하나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쪽 모선으로 운전하다가 다른 이 모선이 사고 나면 예비 모선으로 전환해서 비상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 예비 모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일 모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루프 모선, 이중 모선, 예비 모선으로 변압기 모선 방식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적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좀 간략하게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그냥 적었고 여러분들은 이걸 좀 시험장에서 좀 간략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단일 모선,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 모선 사고 시는 모두 정전되고 모선 점검 시에도 정전이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 똑같습니다.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은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또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한쪽 뱅크 사고 시 모선 연락 차단기를 개방하여 건전한 뱅크로 공급.
그러니까 사고 난 차단기에 A12를 오프하고 타입12를 개방해서 같이 공급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모선입니다. 루프 모선은 설명드렸듯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한 번도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답안지에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경제성이 우수하고 전력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변압기 및 모선 사고 시에 운영 예비성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루프 모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표준적 스위치 기어가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차단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준적 스위치 기능이라고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적 차단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요. 루프 모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설계나 이런 데에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안지에 안 적으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모선은 모선을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중으로 구성하는 거고 운영의 예비성이 있으면 공급 신뢰도가 당연히 높다. TR2차 모선 연락 공급선 차단기가 많아지므로 보호 협조가 복잡하다. 대규모 설비에 적용된다. 이 얘기는 여기 이중 모선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차단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급 전선의 차단기가 여기 다시 보시면 TR2차 모선 연락 공급 전선 차단기가 많아지므로 보호 협조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릴레이 컨디션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 예비 모선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 협조도 이제 복잡하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당연히 대규모 설비에 많이 적용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 모선은 이제 비상을 대비해서 똑같은 이중 모선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 모선, 비상 전원 개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비상 전원을 이제 예비 모선을 통해서 이제 사고 났을 때 비상 발전기가 돌았을 때 예비 모선을 통해 비상 전원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말 그대로 특수 용도에 사용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페이지를 적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로 모든 걸 끝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림 같은 게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4페이지로 넘어왔지만 3페이지 요 정도까지는 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에. 기타 고려사항에는 이제 보호 방식, 내진 대책,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넣은 거고요. 5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변전 시스템 선정 시 강압 방식, TR 방식, 변압기 모선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힘을 빼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도 샤프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뭐 크게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을 때는 앞에 설명됐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키워드 정도만 도출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인 경우에는 뭐 케이블 굵기가 예를 들어서 25스퀘어가 나왔다. 그래서 딱 25스퀘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산값은 25스퀘어이지만 계산값에 여유를 두어 뭐 공급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뭐 케이블 굵기에 여유를 두어 선정해야 한다. 결론은 꼭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꼭 이거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시고 그 문제에서 볼펜을 띄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변전 시스템 선정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린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지만 제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정리해 오시더라도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벌써 23문제가 정리됐거든요. 제가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뭐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같이 않은 노력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서브노트 250문제, 300문제를 만든다고 오늘 한 문제, 내일 한 문제, 그 다음날 한 문제, 한 달이면 30문제, 2달이면 60문제, 3달이면 100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업이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전업 공부하신다고 하는데요.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리 못 하시니까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늘어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3문제 정도씩만 내가 꾸준히 정리해 나가고, 그 3문제 정리한 것을 출퇴근이나 퇴근 후에 가볍게 빨리 읽어서 암기하고, 또 일주일 동안 3문제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그 3문제가 10문제가 되고, 10문제가 50문제가 되고, 50문제가 100문제가 되고, 100문제가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그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제들은 막 20, 30문제 정도는 쉽게 갖고 오고, 또 20, 30문제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50문제밖에 정리 안 됐으니, 내가 70문제밖에 정리 안 됐으니 나는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합격할 거야, 그래서 합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항상 기술사 공부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공부하고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요번에 70문제까지 정리했으면 시험이 한 20일 정도 남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리한 문제만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기본서 보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 끝나면 또 30문제 추가로 정리해서 또 암기하고, 또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